네, 여의도 정치권 이슈 풀어보는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장윤선 기자 나오시나요? 하고 봐. 벌써부터 팬들이 우성우성 기다리고 계셨어요. 부담스러워요. 훈이님이 와 장 기자님이다. 아니. 역풍이다님, 이선영님이 와가 앞에 붙어네요. 와 장 기자님 오셨다고 다들 반가워하십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래서 제가 24시간 취재 편의점을 운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아 정말 끝까지 확인해서 최신 정보를 거침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믿고 듣는 장 기자님. 네. 그럼 첫 번째 오늘 첫 소식부터 볼게요. 고 최상범 사건을 수사하던 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 국방부 검찰단의 조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어제 MBC 스트레이트가 단독 입수한 8쪽짜리 문건과 관련해서 일단 보도 영상 보고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런데 스트레이트는 비슷한 제목의 또 다른 문건을 하나 더 입수했습니다. 내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가 다릅니다. 언론에 공개한 문건에는 없는 대통령실 관련 내용이 더 들어 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결정을 뒤집기 직전인 7월 31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했다고 돼 있습니다. 이 회의에서 안보실 참모가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보고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고 돼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하라고 한 뒤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고 질책했다고 돼 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박정훈 대령이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문건에는 이런 내용이 더 담겨 있습니다. 대통령실 질책으로 국방부가 어떻게든 사단장을 빼야 하는데 직접적으로 말은 못하고 애둘러 압박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 혼자 번복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질책을 받고 결정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네, 일단 이 박정훈 대령 측이 기자들에게 제공한 문건과 다른 버전의 문건을 스트레이트가 입수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 문건은 국방부 출입 기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상황일지처럼 처음에 이 사건 발생 때부터 시간대별로 쭉 정리한 문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건을 읽어보면 이 사건의 개요가 이렇게 딱 이제 정리가 될 정도 수준인데 기자들은 잘 모르는 두 가지 대목이 빠져 있는 그 문건에 추가된 내용이 들어있는 문건을 이제 스트레이트 팀이 이제 입수를 해서 네. 보도를 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겁니다. 이제 7월 30일 날 보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7월 28일 날 유족 설명회를 하고, 그러니까 네. 군은 이런 사고가 있을 때 반드시 언론 보도하기 전에 유족들을 모시고 이러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거는 이제 변사 사건이기 때문에 요거를 저희가 경찰로 이첩하면 경찰에서 민간 차원에서 이 수사를 할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알고 계세요라고 유족들 설명회를 할아버지 댁에서 한 거예요. 네. 28일 날 박정훈 단장이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30일 그날 이제 28일 날 유족 설명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에게도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해서 수사 보고서 980쪽짜리를 이제 경찰에 이첩합니다 한 거죠. 그리고 이제 30일 날 장관 보고를 들어간 거예요. 네. 그래서 장관한테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날 장관하고 박정훈 대령만 있었던 게 아니라 국방 관계자들이 되게 많았던 거예요. 정훈 장교 포함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 자리에 설명하니까 이 수사 잘했다. 뭐 이 정도면 국민들도 의혹 없이 잘했다고 판단할 거고 좋다 이렇게 하고 7월 31일이 된 겁니다. 네. 7월 31일 오전이에요. 이날 그 문건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서 안보실의 한 참모가 사단장 등 8명을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할 예정이다라고 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화를 냈다. 경로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을 연결해.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게 되면 대한민국에서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 이렇게 질책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라는 게 고 최상병의 아니죠. 순직 사건. 아니요. 이게 뭐냐면 최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데 이 사건 자체에 예컨대 그 현장에 누가 있었냐, 뭐 임성근 사단장이 있었냐, 아니면 그 휘하에 있었던 이하 부대장들은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지휘관이 쭉 나뉘어지잖아요. 근데 이렇게 최상급자까지 문책을 하면 누가 지휘관을 할 수 있겠냐, 이런 맥락인 것이죠. 세상병 사건 사고 자체라기보다는 네. 왜 지휘관한테 책임을 묻냐, 이제 이런 차원의 맥락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서 문건에 기록될 수 있었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이거는 이제 추론인 것 같은데, 대통령 질책으로 국방부가 일단 대통령이 질책을 했으니 이거를 상황 변경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래서 직접 말은 못하고 애둘러서 압박을 한 거 아니냐라고 추정된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시간대별로 제가 오늘 추가 취재를 좀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11시에 대통령이 회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사령관이 국회에 나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사령관이 지시를 받은 시각이 11시 56분이에요. 네. 그리고 2시로 추정되는데 오후 2시에 국방부 장관이 긴급 대책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후 4시에 우즈베키스탄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니까 되는데 2시간 전인 한 2시 그렇죠. 정도로 이제 추정이 되는 그렇습니다. 시간에 긴급 대책 회의를 한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2시에 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 있었던 국방부 장관 법무참모인 법무관리관이 이제 전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5차례. 네. 그리고 2시 반경에 그 국방부 장관이 국방부 청사를 떠나요. 네. 그래서 4시 비행기를 타고 우즈벡으로 갑니다. 이렇게 시간대별로 조합을 해보면 딱 떨어지는 조합이 나오는다. 이제 이런 게 이제 박 전 단장 측의 설명인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이 문건 누가 작성했냐? 이게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일단 박 단장 측 변호인은 답변을 안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MBC 보도에 따르면 문건 작성 과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가 설명해 주기를, 박 대령의 군 선배가 일단 수사받게 된 박 대령을 돕기 위해서 사건 초기에 작성한 것으로 안다. 그러니까 근데 수사를 받게 되니까 어쨌든 이 개요를 정리해야 그렇죠. 되는 거니까 들은 얘기를 쭉 정리해서 그렇습니다. 나온 문건이 걸로 안다. 그렇습니다. 추정이 된다. 예. 그렇지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니까 노코멘트 하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박정훈 대령 측은. 그러니까 뭐 예스 노 둘 다 아니다. 그러니까 NCND인데요. 뭔지는 지금 알 수 없는데 관련해서는 또 추가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어찌됐든 핵심은 장관이 결재까지 끝낸 서류를 장관이 이첩하라고 해서 8월 2일 날 오전에 이첩을 완료를 했는데, 그 사이에 갑자기 전화하면서 이거 보류해라라고 계속 이제 요청이 왔다는 거고, 이거는 사실상 외압으로 박 전 단장이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고 압박을 느꼈다는 것이고요. 네. 그러면 그동안 누가 장관을 움직일 수 있는 손이 누구냐? 법무관리관? 아닐 것이다. 법무부 차관? 아닐 것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실 개입 의혹으로 넘어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대통령실에 누구? 그래서 처음에는 김태효 1차장의 의심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 때 같이 청와대에서 근무한 인연 때문에. 그런데 네. 그랬다가 나중에는 뭐 김태효 인연이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그다음엔 임종득 2차장으로 또 갔다가 왜냐하면 임종득 2차장도 임성근 사단장하고 같이 근무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간에서는 임종덕 주관으로 대책회의도 있었다라는 언론 기자들의 취재도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확인되지는 않지만요. 근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정점에 대통령이 있었다는 내용이 지금 확인된 최초의 문건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이 사건은 상당히 파장이 커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을 해야겠네요. 네. 근데 일단 이제 박정훈 대령은 어떻게 되냐는 게 이제 빈센트님이 물어보셨는데, 네. 이제 오늘 이제 검찰단 네. 이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이제 출석을 할지 여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은 국방부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네. 심의를 했잖아요, 항명 사건을. 네. 심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거죠. 네, 그렇죠.
제가 오늘 취재를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박대령 측에서는 지금 항명 사건 수사가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대통령이 등장을 했다. 문건에서. 그러니까 이 지시의 최초 발언자가 대통령이라는 내용의 문건이 나왔는데 본인들 판단하기에는 이 사건 수사에 큰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일단 진술서를 다 썼대요. 그래서 이제 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네. 그리고 진술서를 보고 판단해라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하고 나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도 오늘 수사가 길어지거나 조사가 길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진술서 내용이 어떤 것이 담겼는지에 대해서는 박 단장 측이 이제 조사받고 나와서 뭐 기자들한테 브리핑을 하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에 이 문제도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원래 이제 박정훈 대령 측이 이제 출석 연기 신청을 했는데 네. 검찰단이 연기 신청 거부했고 네. 2시에 출석 예정이라는 속보가 지금 들어와 네. 있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해병대 전우회 측에서도 이제 보직해임 철회하라고 이제 집회를 좀 벌이기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원래 끈끈하시잖아요, 그럼요. 이분들이. 제가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귀신 잡는 해병들이 나오기 뭐 준비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해병대 안에서 이 문제가 네. 심각하다. 이거 이렇게 해서 불명예스럽게 이거 안 된다. 20살짜리 일병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예, 그 구명조끼도 입히지 않은 상태에서 빨간색 그 티셔츠가 강조되게 이렇게 그 예컨대 언론을 강조했던 방식으로 하는 게 맞냐. 그때 당시 그렇게 급류가 센데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자살행위가 같다라는 환경 전문가들의 그 주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배들이 좀 나서가지고 이거 제대로 된 조사가 필요하다. 공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거리로 나선 상태인데요. 네. 해병대 차원에서 해병대뿐만 아니라 군 내부에서 이 사건 이렇게 규결되는 것이 맞느냐에 대한 비토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대통령이 등장했기 때문에 정말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또 이 국방부가 요즘에 여기저기서 거론이 되는데 이제 정부가 육군사관학교 안에 있는 김자진, 홍범도 장군 등 독립운동가의 흉상을 철거 이전하겠다고 해가지고 이제 논란이 불거지고 있잖아요. 네.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전엔 약간 뭐 무슨 얘기지 했는데 발언을 보니까 장교를 양성하는 기관에 공산주의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이 있어서 되느냐는 문제도 있었다. 이제 홍범도 장군을 시사한 걸로 보이는데 이런 발언을 했어요. 네. 이분이 해방 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1943년에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해방 이후 해방 전국에서 벌어졌던 이른바 좌우익 대립 그리고 당시 독립운동가들 사이에는 사회주의 계열도 있고 민족주의 계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립이 심했으면 분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950년 한국전쟁이 벌어졌고 전쟁 끝난 지 73년 올해가 정전협정 70주년 되는 해이거든요. 네.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낡은 이념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맞습니다. 1927년에 소련 볼셰비키 혁명당에 입당을 한 거는 맞아요. 그런데요, 1937년에 스탈린 체제가 들었잖아요. 근데 스탈린 체제에서 이 고려인들,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비슷하게 생겼다. 엄청나게 차별받으면서 강제 이주를 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그 고려극장 관리인으로 쓸쓸한 맞아요. 생애를 마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논쟁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3.1운동에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3.1운동의 법통을 이어받은 정부예요. 대한민국은. 네. 그러면 상해 임정의 그 적통도 이어받는 겁니다. 그런데 해방 이전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그 시절에 얼마나 치열한 이념 갈등이나 이런 것들 우리가 역사 속에서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는 건데 공도 있고 과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왜 동상 이렇게 심각한 이념 갈등을 야기하는 것인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고 오죽하면 홍준표 시장은 굉장히 보수적인 분입니다. 아, 그렇죠. 이거 오바가 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보수에서 더 비판이 센 상황입니다.
그 심지어 이종찬 광복회장이 공개 서한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민족적 양심을 저버린 귀하. 여기서 귀하는 이종석 국방장관 얘기하는 네. 거예요. 어느 나라 국방장관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스스로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국방장관 자리에서 퇴진하는 것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많은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육사에 있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면 국방부 청사 앞에 있는 것은 어떡할 거냐. 그럼 이것도 철거해야겠네. 이런 모순이 발생한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이 한겨레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 홍범도 장군 유해.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예요. 해군 잠수함 홍범도 함은 그쵸, 어떻게 할 있죠. 거냐. 네. 에? 이거 이름 바꿀 거냐. 군이 자가당착에 빠졌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고 유승민 전 의원도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문재인 정부 흔적 지우기다.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요. 저는 전 정권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정부는 이어달리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보든 보수든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국가를 유지 균형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잘못된 정책은 고쳐서 가고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더 발전시켜서 가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역사를 거꾸로 세우고 뭐 저는 분명한 목적은 정치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선거에 있고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자기들에게 유리한 선거 전술이냐 꼭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판단이 좀 들면서요. 동시에 최근에 이제 그러면 이 흉상의 백선엽 장군 흉상을 새로 세운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분도요. 그 일제 강점기 때 만주군 간도 특설대 활동 경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분도 따지면 과가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과가 명백하게 있는 분이죠. 과가 네. 명백하게 있는 분이죠.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저는 뭐 약산 김원봉 선생에 대해서도 그러면 밀양 약산 김원봉 기념관 이런 거 다 철거할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역사 논쟁이 다 끝났는데 그거를 다시 또 끌어내서 하는 것은 좀 지나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박환 교수라는 분이 독립운동사를 연구한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겨레 신문에 국군의 근간이 되는 육사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의 정신을 역사적 맥락에서 계승 발전시키는 게 당연한 일인데 지금 현재의 모습은 해방된 뒤에 자유수호만 강조하는 몰 역사적인 사고를 보여준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항일의 역사라는 거는 이제 나라를 잃은 민족이 나라를 지키기 되찾기 위한 그렇습니다. 전쟁이잖아요. 예. 사실은 그렇게 보면 어쨌든 적대가 확실해요. 일본이라는 적대가 우리를 일제 강점기 시절에 나라 잃은 민족이 이걸 지키기 위해서 타국에서 엄동설안에 정말 돈도 없고 정말 힘들게 이걸 지켜나간 정신인데 저는 육사가 그러면 뭘 지키기 위해서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이게 왜 이념의 문제로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라 잃은 전쟁을 하는데 나라를 되찾기 위한 거에 좌우의 이념 전쟁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독립운동의 역사를 저는 그 드라마만 보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영화를 통해서 그 항일 운동을 해왔는지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정말 만주까지 시베리아 벌판까지 정말 중국까지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이토 히로부미 어떻게 암살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되찾았습니까? 이거를 다 알고 있는 초등학생 아이들도 알고 있는 역사적 사실을 그건 안 돼. 이거는 그 공산주의는 안 돼.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지금 공산주의를 하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디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꼽으라면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공산주의. 러시아와 중국? 러시아 북한?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어요. 북한? 네, 뭐 북한 정도 아니에요. 그렇죠. 네. 북한은 너무 가난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2005년도에 그 개성공단 취재 갔을 때 그 한 공장에 그 같이 노동자들 이렇게 밥 먹는 장면 있었는데 다 똑같이 도시락을 싸와요. 똑같아요. 뭐 들어가 있는 그
식단의 내용이라는 게 뭐 우리로 치면 밥, 국, 김치 이렇게 있으면 딱 그렇게 다 똑같아요. 네. 예, 그런 게 가능해요. 그 통제가 가능한 나라니까. 중국도 공산주의 아니에요. 중국 공산당은 있지만 중국은 지금 시진핑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고 말하지 공산주의 아니에요. 공동 생산, 공동 분배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철진한 이념 논쟁을 세상에 공산당이 어디 있다고 이제 와서 공산당 운운합니까? 아이들이 웃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꾸 낡은 이념 색깔론 아직도 먹힌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층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막 이렇게 동화돼서 맞아 이렇게 가야 돼. 뭐 공산당 척결해야 돼. 뭐 북한 싫어. 아이 북한 다 싫어하죠. 왜 그렇게 하나라고 다 문제 제기하죠.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할 것인가를 지금도 끊임없이 논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철진한 논쟁을 아직도 하고 있다는 게 21세기 AI 시대에 말이죠.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논쟁을 해야 되나 이 바쁜 시간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사실 아까 자가당착 얘기하셨는데 지금 육사뿐만 아니라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홍범도 장군 흉상도 이전을 검토 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국방부 청사 앞에는 어쩔 거야 했더니 그것도 옮길 거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독립기념관에 갖다 놓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니까 독립기념관에서만 봐라. 이제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독립운동의 역사가 독립기념관에만 가둬놓을 역사인가요? 평소에도 신문 방송을 보면서 수많은 국제관계를 우리가 접하지 않습니까? 당장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만 하더라도 이게 도대체 어느 나라 국익에 부합한 건지 우리 국민의 그다음에 세계 보편적 시민들에게 부합한 이익인 건지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저는 이 우리가 독립정신을 놔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보면 누구로부터 이런 국방장관이 지시를 받고 이렇게 육사 또는 국방부 청사에 있는 것을 다 뜯어가지고 갖다 놓는다는 발상을 하는 것인지 이게 국민적으로부터 정말 잘하고 있어요. 윤석열 정부 최고예요. 이렇게 판단 평가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가 납득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앞서도 07과삼 얘기했는데 이것도 그 덩샤오핑이 모택동 마오쩌둥에 대해서 평가할 때도 07과삼 그러니까 어느 것이나 다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역사는 사실 그대로 기록하고 그 사실에 기반한 것을 후대가 평가하는 것입니다. 후대가 평가해서 그때는 이랬어. 그때 사회 현상은 이랬고 그때 뭐 이념 논쟁은 이렇게 있었고 그때 이렇게 대립하고 갈등했었고 나치가 이랬었고 일본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고 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이 어떤 문제를 일으켰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배운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다시 또 거꾸로 돌린다. 지금 아까도 예산 낭비 아닙니까? 아까도 방금 홍준표 대구시장 얘기를 했는데 네. 홍준표 대구시장 그 페이스북 글이 굉장히 단호하더라고요. 잠깐 네. 볼까요? 북한군 6.25 전쟁이 일으켰던 북한군 출신도 아니고 그 전쟁에 가담했던 중공군 출신도 아닌데 왜 그런 문제가 이제 와서 논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이제 항일 독립 전쟁의 영웅까지 공산주의의 망령을 뒤집어 씌워 퇴출시키려 하는 것은 오버해도 너무 오버했다라고 지적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만들 하십시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그만들 했으면 좋겠는데 사실 조계 시작된 출발이 정일성 선생 관련된 광주시에서 네. 박민식 보훈부 장관하고 그 강기정 그 광주시장하고 이제 언쟁이 막 붙고 이거 정일성 그 공원 안 된다. 거기에 무슨 48억이나 되는 예산을 투여하느냐 이에 반대한다라고 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제 이 이른바 역사 논쟁, 색깔 논쟁 이런 게 이제 불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정일성 선생은 이제 중국 혁명 이른바 뭐죠 제가 갑자기 이름을 까먹었는데 그 음악을 작곡했어요. 네. 중국 혁명가를 이제 작곡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해방 정국 이후에 북한으로 가서
북한군의 어떤 그 활동가들을 이제 자국하고 뭐 이런 것들이 문제이기 때문에 정일성 기념관은 안 된다. 이제 반대 입장을 하는데 어쨌든 이분이 광주 태생이고 모든 가족들이 이제 광주에 계시고 뭐 이분 뭐 찾아보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은 자료가 나옵니다. 네. 근데 관련해서도 이 문제도 뭐 그 북한에 협조했으니 안 된다라고 색깔 논쟁을 하는 건데 이제 관련해서 저는 이런 거죠. 그분은 그 시절에 활동 기록은 그것대로 남기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면서 아 그때는 이렇게 했구나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안 된다라는 잣대로 편가르기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핵심은 저는 총선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그렇습니다. 네. 이념 논쟁이 너무 과도하게 나가는 것은 이런 거죠. 상대방인 민주당을 사실상 해체하고 그리고 우리 편을 똘똘 말아서 최고로 끌어올리면 내년 선거에서 다수석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전략적 판단 속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민주당을 향해서는 끊임없이 부패한 정당, 무능한 정당, 비리투성이 이렇게 돈봉투 등으로 드러난 또 이재명 대표의 수사와 관련된 뭐 이렇게 낙인을 찍고 그리고 정권이 조금 위험할 때마다 민주당을 파렴치 사건을 꺼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공격을 하면서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검찰이 나서기 때문에 아 뭔가 있을 거야. 심각하니까 저러겠지라고 국민들이 상당히 의심을 했던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너무 오래 한다. 빨리빨리 해서 처리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서 왜 끊임없이 이렇게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등장을 하는 걸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러면 여론이 막 올라가야 되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30%대에 머물러 있고 60%의 부정평가가 이른바 콘크리트 부정평가가 존재하는 정부이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 내년 선거는 중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도를 누가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늘 선거가 그랬어요. 네. 총선은. 근데 이렇게 역사 논쟁으로 가져가고 이념 편향적으로 가져가면 결코 유리하지 않다. 선거 전략으로도 결코 유효한 전략은 안 될 것이다라는 게 다수의 선거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계속한다. 제가 오늘 이렇게 라디오를 듣다가 재밌는 댓글을 봤는데요. 내년 총선은 한일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한일전. 예. 그러니까 벌써부터 국민들은 이미 아는 겁니다. 음.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 근데 저는 한일전으로 치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당히 불리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낡은 이념으로 공세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당대표 취임 1년을 맞았어요. 지난 1년은 어떻게 보세요? 너무 시끄러웠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든 1년이었을 것 같다. 압수수색이 350번 있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사실은 이제 사법 리스크로 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이렇게 선거 취재를 쭉 해보면 일단 선거가 끝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전쟁도 마찬가지잖아요. 포로 교환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선거도 끝나면 양당이 공이 서로에 대해서 고소 고발 난타전을 하거든요. 네. 선거 전국 때는 그걸 다 취하합니다. 선거 전국 때 했었던 것들을 다 취하하고 그리고 만나요. 여야가 만나서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건지 협치의 시작을 해요. 그리고 줄 건 주고 봐줄 건 봐주고 뭐 밥도 이런 먹고. 방식 밥도 네. 먹고 술도 마시고 목욕탕도 같이 가고 그래서 제가 욕탕에 그 의원들 뭐 취재도 많이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이 문법이 정치 문법이 완전히 깨진 게 윤석열 정부예요. 윤석열 정부는 지난 1년간 단 한 번도 이재명 대표를 만나지 않았죠. 언제 만날까? 만나지 않을까? 만날 거야. 뭐 곧 그러면 뭐 김기현 대표가 들어서서 김기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손잡고 가서 용산에 가서 만난다더라.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왔지만 1년 3개월 지난 지금 다 계산을 해보면 윤석열 정부는 그럴 뜻도 마음도 의지도 없었던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겠죠. 초반부에는. 근데 그런 게 아닌 게 확인되는 과정이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상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굉장히 힘든 과정을 지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사법 리스크가 계속되니까 리더십 리스크가 더 커진 상황이 된 거고, 네. 중요한 그 민주당이 중요하게 치고 나가야 되는 국면마다 오히려 전략적으로 잘 못 나가고 오히려 패가 말리는 상황.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더 큰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지난해 중하순부터는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렇게 뭔가 턱턱 이렇게 치고 나가야 되는데 걸리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걸리고, 뭐 이랬던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계산이 끝났다. 그러면 앞으로는 해야 될 일이 뭐냐? 적극적으로 싸우는 길밖에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지지자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더 세게 싸우시라, 야당다운 기계를 보이시라, 민주당이 지금 이렇게 어떤 막 모범생처럼 법률적 대응하고 그다음에 매일 데일리 멘트당이라고 비판받잖아요. 논평 내고 이런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스스로 검찰 독재로 규정했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어떤 강도 높은 야당다움 결기를 보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내년 총선 어떻게든 반드시 이긴다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이러면서 이제 78%의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내가 당대표가 됐는데, 이러면서 10월 대표직 사퇴설이 이걸 이제 전면적으로 거부하는 의미로 지금 읽히고 있어요. 그 거부 무슨 뭐 평론가가 얘기한 거를 무슨 정치협상 파트너여서 거부했다 이런 표현은 제가 보기에는 걸맞지 않은 것 같고요. 네. 부인이죠, 부인. 10월 사퇴설에 대해서는 부인한 거고, 물러날 생각도 뜻도 없고 그러기를 바라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막 웃던데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되게 유동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거취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이 유동적인 것을 놓고 정치권에 이렇게 눈 밝은 사람들은 뭐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막 또 전략을 짜요. 시나리오를 여러 가지를 그렇죠. 구상을 하죠. 이제 요런 그렇습니다. 가능성, 저런 가능성. 예. 네.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놓고 뭐 1번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2번이었을 때는 어떻게 되고 맨날 이제 그게 직업인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청구도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당초 이제 30일 날 그 검찰에서 오라고 했는데 30일 날은 나가지 않겠다는 게 분명한 입장인 것 같고요. 네. 9월 11일에서 9월 15일 그 주에 본회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회의가 없는 주간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나가겠다라는 네. 입장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그동안은 뭐 30일 날 가냐, 30일 날 가서 31일 날 영장을 치냐, 그래서 9월 1일부터 가면 어떻게 될 거냐, 막 또 이런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회기 중에 이제 다 되면 꽝이 된 어떻게 거죠. 될 거냐. 예. 그건 다 이제 꽝이 된 거고, 9월 중순에 이제 수사를 출석을 받게 하면, 네. 출석을 하게 되면 검찰도 이게 그 생각했던 거하고 상당히 꼬이게 되는 것이고요. 지금부터 수싸움은 또 다시 시작되는 거다.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 간에. 서로 이제 그렇습니다. 짜놓은 게 있을 예, 텐데 예, 이제 예. 서로 또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시 또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황은 녹록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네. 와중에 이제 내일 이화영 전 부지사 전 재판 통합부지사 일주일에 한 재판이, 번씩 네, 있기 때문에 있죠. 내일 네. 재판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이제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 상황이 바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갑누들박이 있던데. 그 설왕설래가 상당히 많은데요. 그런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 쭉 취재를 해보니까요. 그 이화영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운명이 갈리거나 이러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핵심은 그 검찰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총 800만 달러가 북한으로 갔는데 그중에 500만 달러는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의 대납 성격이라는 것이고, 네. 300만 달러는 이재명 대표의 방북 대가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어제 오늘 사이에 민주당에서 계속 아주 세게 구체적으로 풀하고 있어요. 네.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는 이제 뭐 여러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첫 번째는
쌍방울이 마스크 10만 장을 이제 기부한 사건인데 네. 이게 그 2020년 당시에 코로나 때 마스크 대란이 벌어져서 그 쌍방울이 경기도에 10만 장을 기부하겠다. 그러면서 도지사실에서 도지사하고 김성태 회장이 전달식을 직접 하면서 사진을 찍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달식을 이재명 대표가 거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거 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전달식 자체를 경기도 자원봉사센터하고 쌍방울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약에 그렇게 끈끈한 관계였다면 그걸 당연히 했지 않겠냐. 도지사실에서 쌍방울 회장이랑 사진 찍고 이런 걸 하지 않았겠냐.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배달앱 사업자 공모를 했나 봐요. 네. 근데 이것도 쌍방울은 당시에 탈락을 했다. 예컨대 상당히 끈끈한 연이 있었다면 당연히 쌍방울을 해줬을 텐데 탈락을 했었다. 그래서 당시에 2020년 9월에 경기도 산하 경기도 주식회사가 공모한 공공 배달앱 사업 공모에 응모했는데 그 결국에는 우선 협상 대상자에도 못 들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김성태 회장의 주장에 근거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얘기는 지난 23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를 그 접견하고 온 김광민 변호사라고 있거든요. 네. 이분이 이제 저에게 전달한 3가지 입장이 있는데 첫 번째, 김성태의 대납 요청은 없었다. 두 번째, 김성태의 법정 진술은 허구다. 세 번째, 향후 김성태의 진술을 깨기 위한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 요것은 앞서 옥중 편지에서 밝혔던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진술하고도 합치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검찰의 어떤 이렇게 그 소위 얘기하는 그 800만 불, 300만 불, 500만 불에 대해서 짜놓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탈하는 범죄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 지금까지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는데 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디테일을 살려서 설명하는 것을 보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이 굉장히 완강해 보이고 그러면 이것 또한 과거에 있었던 그 변호사비 대납 사건 기억하세요? 네. 예, 김성태 전 회장이 들어오면 필리핀에서 들어오면 이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구속될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들어오자마자 그 사건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사건 역시도 이제 검찰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요거 하나 볼게요. 네. 이제 결국 일본이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을 했어요. 네, 우리 정부는 국무총리 담화 발표만 있었죠. 그렇죠. 이거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나요? 근데 한두 번은 아니에요. 저 그럴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불리한 이슈가 나오면 입국단. 아, 입국단. 예, 말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 양평 고속도로 때도 이거 이 정도 사안이면 대통령실이 뭔가 해명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가족이 문제가 됐을 때 특히 이제 장모가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도 딱 선긋기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과거에 보면 그러지 않았어요. 다 대국민 사과도 하고 담화도 발표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라지죠. 그리고 사실 이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는 향후 30년간 방류를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일을 일본 정부가 하고 있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데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한 레버리지를 우리 정부가 주고 있다. 그러면 우리 정부가 왜 이런 판단과 결정을 했는지 그리고 우리 국민의 85%가 되는 국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이 오염수를 방류를 한다면 자, 우리 정부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대통령이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되는 그것은 의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과학을 믿으세요. 정부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예전에는요, 우리 국민들이 사실 정보도 많지 않고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많지 않아서 정부가 얘기하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요새는 실시간으로 다 검색이 가능하고 해외에서 뭘 하고 지금 뭐 뉴욕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다 알 수 있는 세상 그렇죠. 아닙니까? 네. 정부가 아무리 믿어달라고 얘기를 해도 국민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자 이거 보세요. 과학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믿을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과학보다 심리인 거예요. 아, 그렇죠. 정부가 네. 과학을 아무리 강조해도 찝찝해서 국민들이 못 먹겠다고 판단해서 안 사 먹으면 그만인 거거든요. 당장 동네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아, 반찬 뭐 하냐. 가뜩이나 반찬 저녁에 할 거 없는데 생선도 못 사 먹게 돼서 우리 이거 저녁에 애들 뭐 해주지?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다 슈퍼로 마트로 냉장고 꽉꽉 차가지고 진짜 어디 들어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또 사다 넣는 겁니다. 네. 냉동된 걸 일단 사는 거예요. 일단 먹어야 되니까. 왜 이렇게 국민들을 만드냐는 거죠. 그러면서 전시행정을 해요. 대통령실이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기자들한테 뭐 모듬회, 뭐 화려하더만요. 모듬회, 뭐 제주 갈치조림, 멍게 비빔밥, 바다 장어 덮밥, 물회. 이거 다 구내식당 메뉴죠? 그러니까요. 대통령실 가서 먹을까요? 한 끼에 3,000원이에요. 제가 물어봤어요. 출입기자한테. 이거 먹을까요? 그랬더니 약속 없는 기자들은 먹을 것 같은데요. 메뉴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괜찮죠. 네. 일주일 괜찮습니다. 30년이고요. 지금 도쿄전력에서 일한 사람이 집회에 나와서 100% 사고 난다 얘기하고 있고요. 도쿄전력에서 일한 박사님이 말합니다. 이거 100년 갈지 얼마나 갈지 알 수가 없습니다. 라고 네.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미래 사회가 걱정해요. 저 먹어도 돼요. 50살 넘었거든요. 괜찮습니다. 어르신들 잡수셔도 돼요. 애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이들. 네. 그리고 아이 엄마들. 지금 태어난 아이들. 지금 어린 아이들이 고래 걱정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대통령은 말이 없어요. 답변을 요구하고 있는데 말씀이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하는 것이 문제가 심각한 거 아닐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이 요구하는 건 일본 정부의 투명한 정보 공개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일본 정부가 다 안 내놔요. 잘 기억하시는 것처럼 우리 시차탄 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무한도전도 아닌데 추격전 했잖아요. 추격전. 아, 그렇죠. 예, 커튼 네. 다 치고 왜 이런 방식으로 하냐. 이런 거 우리 국민들이 다 보고 다 기억하고 있어요. 일본 내에서도 도쿄전력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굉장히 높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상주하고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대통령이 요구했지만 그마저도 받아들이지 않고 격주에 한번 오라는 거 아닙니까? 네. 격주에 한번 가서 뭘 검증을 합니까? 우리가 취재할 때요. 현장에 왜 출입처를 갑니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견제하고 하려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격주에 한 번씩 가서 취재가 됩니까? 안 돼요. 이런 것을 국민들이 뻔히 아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하고 문제없다? 누가 믿겠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보니까 이제 중국이 굉장히 지금 강하게 강경 대응하고 있는데 네. 일본이 이제 수산물 수출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다 보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민들도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걱정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런 일 있으면 확 일어납니다. 아, 네. 그 애국주의라는 게 대단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들끼리는 비판도 많이 하거든요. 자기들끼리는 욕도 많이 하고 그런데 어쨌든 국가적인 이슈가 있을 때는 쫙 분출을 해요. 그게 왜냐하면 예, 분출하는 그렇습니다. 이 공산당 조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산당 조직이 아파트까지 다 있어요. 학교, 직장, 그다음에 그 아파트 동단위까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파트 앞에 이렇게 공산당 지구표가 붙어 있어요. 아.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데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아니지만 조직 관리를 그렇게 하는 나라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일본 단체 여행 다 예약 취소하고 있고 화장품 네. 불매 운동 일어나고 있고 그 중국이요 국경절 휴가가 굉장히 길어요. 10월 네. 1일인데 요때 그러니까 단오절 때 가요. 그러니까 그 서양 사람들 그 부활절 휴가 가듯이 그렇죠. 중국 예. 사람들은 단오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오 때 쫙 놀아요. 한 일주일. 뭐 그때 우리로 치면 어버이날, 어린이날 껴서 놀듯이 이 사람들은 단오절 때 쭉 놀고 그다음에 제일 큰 휴가가 국경절이에요. 대신에 네. 추석은 별로 이 사람들은 세게 안 해요. 네. 추석은 그냥 하루 그냥 넘어가고 10월에 확 놀러 갑니다. 이때 이제 엄청나게 이제 한국에 와서 물건 사가는 거예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일본은 이제 안 간다는 거고 그래서 이거를 유럽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돌린다고 하는데 그 네. 금액 차이가 많이 나서 아마 한국에 오고 싶을 것 같거든요. 네. 한국에 상당히 올 겁니다. 이게 네. 일본에 안 가게 되면 한국의 수요가 늘어난다. 이제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는데 네. 한국에 대해서도 요새 좋은 감정이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이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는 중국 학교 다니는 일본하고 그 한국 아이들 꽤 있거든요. 네. 이게 좀 피해가 저는 좀 걱정이 좀 돼요. 안 그래도 일본 아이들끼리. 대사관에서 밖에서 일본어 쓰지 말라고 뭐 얘기했다는 얘기도 일본 들리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런 거 많이 해요. 옛날에 그 히토류 때도 네. 그때도 그 센카쿠 열도 분쟁이 있었을 때도 그랬어요.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대체로 조용조용 말해요. 크게 우리나라 얘기하나? 사람들이 크게 얘기하지
항상 그 사람들은 스미마셍 이러면서 조용히 다니더라고요. 일본 엄마들도 그렇더라고요. 오. 그래서 좀 우리랑 문화가 많이 다르다. 우리는 어디 가면 이제 아이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 나라 식사하셨어요? 그렇죠. 밥은 먹어야지. 저희는 뭐. 밥을 챙기니까. 그러니까요. 네. 밥은 먹어야지. 네. 커피 한 잔에 뭐 이렇게 되는데 일본 사람들은 뭐 좀 달라요, 우리랑. 하여튼 여하튼 근데 상당히 좀 그럴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일본은 상당히 타격이 클 거예요. 네. 왜냐하면 중국이요 22.5%, 홍콩이 19.5%, 일본의 수산물을 수입해가는 정도입니다. 40%가 넘네요.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이 4%밖에 안 돼요. 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가던 나라가 오늘부터 안 사. 이 결정을 내린 거거든요. 이게 상당히 타격이 크다. 네. 저는 상당히 커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국이 어떤 나라냐면요. 중국 참 재밌는 나라인데 일단 42%의 이 수산물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2010년에 그 노르웨이 그 노벨 평화상 위원회가 네. 그 중국의 반체제 인사로 알려진 류 샤오보에 대해서 수상자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을 해요. 이러니까 중국이 제일 먼저 한 게 비자 면제 조치를 취소를 했어요. 노르웨이와. 네, 학술 교류도 제한했어요. 그리고 이게 제일 큽니다. 경제 보복 조치로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을 금지합니다. 노르웨이산 92%를 사갔거든요. 네. 노르웨이 연어를 중국이 92%를 사가다가 이거를 70%를 급감시켜요. 그러니까 거의 안 사가는 거예요. 노르웨이 입장에선 죽을 맛이죠. 그러네요. 그러고 나서 FTA를 무기한 협상 연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2011년부터 2010년에 류샤오보 주고 그다음에 2011년부터 이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계속 끌다가 2015년에 노르웨이가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립 회원국으로 가입을 하고 그리고 노르웨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중국의 핵심 이익과 우려 사항을 중요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그리고 연어가 갑니다. 그러고 나서 재수입을 결정을 한 게 2018년이에요. 7년이나 걸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7년이나 이걸 끌어요. 아. 중국이 이런 나라예요. 자, 일본이 42%를 못 팔아요. 네. 일본은 그래요. 괜찮아. 미국하고 유럽이 사면 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하고 유럽이 살까요? 이게요. 지금은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 그 수산물 미국이 몇 프로 사가냐면 13.9%. 이거 2019년도 통계입니다. 네. 한국무역협회하고 일본 농림수산성 통계예요. 미국이 13.9% 사가는데 이거 안 늘려요. 네. 네. 그리고요. 유럽 안 사 먹습니다. 그러면 이거 다 어디로 갈까요? 불안하네요. 굉장히 불안해. 굉장히 불안하네요. 갑자기 확 왜냐면 불안감이 우리가 몰려오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그 일본이 뭐가 됐냐면 파트너 국가가 됐거든요. 네. 윤석열 정부에서. 네. 그 동반자 파트너가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42% 어디로 갈지 일단 우리 정부는 안 산다는 입장입니다. 일본 수산물 네. 안 들어오고 우리 수산물을 장려한다는 건데요. 지금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꼭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우리가 그 정부가 계속 과학적 검증의 근거로 유엔 산하의 IAEA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주요 지표를 들고 있고 네. 계속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2021년 4월에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오염수 바다 방류 결정한 다음에 사실상 IAEA는 일본 정부의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수준으로 일종의 면허증, 통행증, 면죄부를 주고 있다. 이런 비판을 환경단체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때 똑같은 2021년 3월 11일 제네바에서 성명이 하나가 발표가 돼요. 뭐냐면요,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옛날에 이걸 인권 고등판무관실이라고 얘기를 맞아요. 했어요. 네네. 근데 인권 고등판무관실이 사실 일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로 우리가 바꿨습니다. 네. 이제 앞으로 고등판무관실 쓰면 안 됩니다. 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유엔 전문가들은 오늘 2021년 3월 11일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다이이치 제1 원자력 발전소에 여전히 남아있는 오염수가 환경 및 인권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며 이것을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그 어떤 결정도 수용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비극적인 재난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염으로 인해서 신체적, 정신적 건강, 생계, 삶의 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심각한 결과를 겪고 있다. 이 결과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본 당국에게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라라고 요구했지만 아직 그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일본의 대응은 인권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고요. 어린이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합니다. 네.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는 것은 어린이들의 인권을 포함해서 일본 안팎에서 많은 위험에 사람들을 노출시켜서 인권 수호에 실패하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국제인권 의무에 따라서 위험을 예방하고 방사선 노출로 인한 부작용으로부터 어린이를 포함한 피해 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후쿠시마도 그린피스도 이 후쿠시마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네. 이 앞서 말씀드린 2021년에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묵살하는 결정이다. 그리고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 계획 그때 당시죠. 161개국이 통과시킨 환경 정의의 진보라는 역사적 발전에 대한 모욕이다라고 일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가요. IAEA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유엔의 IAEA만 있는 게 아니고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는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는 것이고요. 2021년 방류 결정을 했을 때 이런 성명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방류를 했습니다. 2023년. 그냥 넘어갈까요? 저는 조만간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에서 반드시 입장이 나올 거다. 그랬을 때 우리 정부는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지 이것도 주목해서 봐야 되고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반대도 녹록지 않고요. 네. 그리고 국제사회가 당연히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대충 미국이 찬성하니까 넘어갈 거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된다. 그리고 저는 유럽이 적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지금 일본 정부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하지 않았고 포괄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하지 않고 전 세계에게 이 투명하게 정보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가 지혜를 모아야 됩니다. 엄청나게 끔찍한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 사고 당시에 많은 국제사회에 도움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고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가 공동체성을 발휘해서 모두가 함께 집단 지성으로 돌파해야 되는 문제지 일본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이렇게 해결하려고 한다. 절대 해결하기 어렵다. 일본 정부에 촉구하고 싶습니다. 정말 좀 일본 정부가 네. 제대로 된 그런 결정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방류가 시작돼서 그러니까요. 좀 얄미워요, 일본이. 뭐냐면요. 그 런던 의정서. 그러니까요. 네, 런던 협약. 이거 보면 폐기물 등의 해양 투기 및 해상 소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요. 이게 일본 정부가 주도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93년도에 러시아가 블라디보스토크 앞바다에 핵 폐기물을 투기해가지고 문제가 됐을 때 네. 제일 세게 항의한 나라가 일본이죠. 일본이에요. 그때 러시아가 버린 핵 폐기물이 900톤이거든요. 지금 제1원전 그 부지에 있는 탱크에 저장돼 있는 핵 오염수가 130톤 플러스 알파고 지하수에서 계속 매일매일 핵 매일매일 오염수가 나오고 나오고 있죠. 있습니다. 네. 이거 얼마간 버립니까? 음. 최소 30년입니다. 그때 러시아에 대해서 세게 얘기했으니 이번에 러시아가 나설 차례입니까? 저는 일본 정부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린피스가 이번 세기에는 힘들 거라고 얘기를 그렇습니다. 했었죠. 네. 네. 이 문제 앞으로 좀 더 네.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의도 인사이드 장윤선 정치전문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